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르게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분석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종근입니다. 종편에서도 공중파에서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박한 이슈를 간지나게 풀어드리는 그런 정치본색 진행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맡는데요. 오늘 정치본색의 주제는 각자도생 국민의 힘입니다. 각자도생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최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원래 저작권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의원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공천을 친이계 일색으로 하고 친박계를 학살했을 때 쓴 말이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청원 그러니까 친박계의 좌장 서청원 의원한테 한 지시를 내렸죠. 각자 도생하라. 각자 살아서 돌아오라. 거기서부터 아마 저는 제 기억에는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아주 널리 쓰이게 됐는데, 국민의힘 각자 도생. 오늘 제목이 참 그래서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주제를 집중 분석해 주실 두 분 변호사 모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설주환 변호사, 제 오른쪽으로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피고 측 변호인 신인규 변호사 출석하셨습니까? 이렇게 원고 측 변호인 설주환 변호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라고 이렇게 재판처럼 진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양쪽으로 이렇게 제가 패널로 모시고 사회를 보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자 본격적으로 토크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계속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옹호하는 측과 반격하는 측이 팽팽하게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회견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특히나 최근에 대구에 김광석 거리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 가면 김광석 가수 김광석 씨의 그림들이 쫙 벽에 그려져 있고, 늘 버스킹을 김광석 씨의 노래를 하는 젊은 MZ 세대들이 보이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바로 이준석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 두 분 보셨죠? 뭐 다 언론에서 나왔는데, 네. 우선 신인규 변호사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김광석 거리에서 한 이유가 일단 무엇이며, 또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사실 왜 김광석 거리냐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대구 그러면 서문시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시그니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뭔가 그런 기존의 문법이나 기존의 방식을 좀 탈피하고 싶다, 아마 그런 내용을 좀 담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급격하게 준비된 이제 그런 행사다 보니까 아마 김광석 거리에 있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마 그쪽이 타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사실 인물 정치라고 하는 비전과 가치를 내팽겨치고 사실 어떤 특정 인물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권력자와의 거리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사실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비전과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자유라는 것인데, 그 자유라는 것이 말로 단어를 쓴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고요. 어떤 비판에 대해서 금기시됐던 성역화된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잘 표현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도 뭐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불법 시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었고, 뭐 젠더 갈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비판에 대한 것을 뭐 내부 총질이라든지 뭐 양두구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정면으로 저는 비판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설주환 변호사는 어떻게 답하십니까? 네, 저도 일요일 날 생방송으로 잘 봤습니다. 거의 1시간 10분 넘게, 그러니까 발표는 한 40분 정도 하고 질문은 30분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그 연설문 자체는 굉장히 짜임새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들으면서도 상당히 그 생각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생각을 거듭해서 만든 연설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가 좋았는데,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김광석 거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김광석과 과거 70년대, 80년대의 금지곡,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그 뒤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쭉 넘어 김두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남 유림에 대한 얘기까지. 저는 오히려 이런 짜임새를 가져가는 연설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영남 유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조금 더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김광석 거리에서 김광석의 노래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지 못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쓴소리를 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어떤 당위성을 가져가는 연설문이라서 상당히 저는 메시지도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정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저는 이제 뭐 다른 당이니까 타당이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유능하지만 사람을 흡입하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구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왜 그러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왜 못하게 하느냐. 뭐 그리고 어떤 내부 비판이라든지 건전한 비판 자체는 정당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내용 아니냐라는 내용이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부 총질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항변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저는 과연 근데 이 연설문 전체적인 워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 오늘 김기현 대표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평가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뭐 본인 말만 맞는 것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설득은 하는 건 좋은데 본인의 말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기성 정치인 아니면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도 어찌 보면 다 무시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진행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절차 이건 저도 옳다고는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과연 마땅한가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어떤 본인의 말의 정당성 이런 부분을 본인만 맞다고 할 것인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기성 정치인들 분들도 약간의 불편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유능하고 영리하지만은 어찌 보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의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말 그 정치력이 발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은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저는 어찌 보면 그 대구에서의 이 연설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 좀 그 이준석 대표 게임 같은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 스타크래프트를 보면 저는 이 전국을 돌면서 멀티를 뛰다가 이제 본진 탈환하러 들어가는구나.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7곡에서부터 시작해서 앞마당 접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진 털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어서 지금 거의 대구에서 거의 딱 진을 치고 거의 어찌 보면 보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그 대구에서 지금 계속 기거를 하면서 계속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상당히 진짜 영리한 어찌 보면 영리하면서도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가 보여왔던 전통적인 전투 방법이거든요. 저는 해서 이번에 이런 대구에서의 연설을 이렇게 봤습니다. 네, 두 분이 약간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지난 기자회견을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약간 좀 삐딱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설변도 약간 지적을 하셨지만 나만 옳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지금 기자회견들 뭐 한두 번이 아니죠. 지난번 맨 처음 그 토요일 날 했던 기자회견부터 또 언론 인터뷰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다 대통령을 만들어줬고 내가 지금 지지율 떨어진 거를 다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옳고 결과가 있었고 이런 나만 옳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있거든요. 그 점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정치라는 것은 각자의 옳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소신이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또 그것이 너무 또 과도하게 받아들여질 때는 또 독선이다라는 비판에 또 직면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기만 옳다라고 말한 것은 저는 제 기억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말하는 메시지의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태도, 뭐 싸가지 없다 내지는 애티튜드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고
이준석 대표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박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뭐 징계한다는 것들이 뭐 양두구육에 대해서 아직도 개에 비유했다, 개고기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입을 막아야 된다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반박 논리가 오히려 좀 더 빈곤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는 없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이 왜 부족했냐라는 비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치력이라는 것도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정치력을 논하는 것이지 이준석 당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대변인 토론 배틀 뽑고 바로 선관위 열어가지고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바로 선관위원장이 선거 관리를 했고 바로 대선으로 되면서 선대위원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선까지 오면서 완전히 그 선거의 연속만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고 나서 진정한 이제 여당 대표로서 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윤리 시작되면서 지금 이 사단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를 안 주고서 정치력이 부족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전제가 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보수 정당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캐릭터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에서도 스몰볼이 있고 빅볼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좀 스몰볼식으로 많이 했어요. 뭐 번트도 되고 막 가서 이합 집산도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보수 정당에서 당원들의 가입을 유도하면서 대중의 지지 내지는 언론 장악력을 통해 가지고 큰 야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여의도 문법에 익숙했던 분들은 좀 줄 것도 주고 받을 것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중의 지지로서 메시지를 들이대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정당 민주주의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이 다투고 있지만은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 국민의힘의 보약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소수와 개인이 지배하던 총재형 정당에서 이제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쓴소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정말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저는 지대한 공헌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당원 정치 제가 한 말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당원 정치가 지금 스몰볼이 아니고 뭐 빅볼인가요? 그러면 뭐 그런 그 큰 그런 큼직큼직한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 들여다보면 개딸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당원 가입을 하는데 처음에 당원 가입을 하는 어떤 이유를 이렇게 됐어요. 자, 윤핵관을 은퇴시킵시다. 였어요. 그게 저는 개딸들과 비슷하다. 개딸들도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쪽은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면서도 특정 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당원들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당 민주주의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념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가치로서 당원들을 규합해서 하나의 정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양쪽 정당 모두 다 당원 가입을 정략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예, 우선은 사실 개딸이라고 하는 팬덤 정치. 저는 사실 그 성한용 그 선임 기자의 칼럼을 저는 인용하고 싶은데요. 한겨레 신문. 예, 한겨레 신문입니다. 저는 그 성한용 기자의 진단이 맞다고 봅니다. 그분도 그 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팬덤 정치라고 하는 정치 참여. 그걸 나무랄 수는 없다. 물론 그 안에서 극단적인 것도 나오지만 그 참여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 개딸이라고 비롯되는 그 팬덤들의 강한 목소리에 정치인이 끌려갔을 때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의 비전과 소신을 먼저 제시하고 팬덤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팬덤이 먼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정치인이 거기에 끌려가는 형태. 이건 잘못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도 보수 쪽에 2030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 안에 늘 다짐하는 것은 그 팬덤에 끌려가진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팬덤이라는 것이 소수 독재가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수 정당에서 내세우지 않았던 비전과 가치, 그럼 그거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늘 얘기했던 정치권의 능력주의, 그리고 정치권의 기득권 타파, 그리고 자유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부 총질로 규정하는 내로남불 자유가 아니라 정말로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잘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 전 이런 거에 저는 지금 팬덤들이 반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딸과의 차이를 물으신다면 개딸은 팬덤이 정치인을 이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이 종속되는 걸 말하고요. 지금 이 상황은 팬덤은 있으나 정치인이 팬덤을 오히려 이끌고 가는 좀 건강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의문의 일패.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개딸이 개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어떤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배척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정당이란 것은 정치적 결사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의 정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니 다 돈 벌고 뭐 바쁜 세상에서 자기 시간 내서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뭐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라든지 그게 약간은 좀 달라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딸이라든지 무슨 뭐 양아들이라든지 약간 용어상의 그 표현이 다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용어를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형태에 있어서 그 순수한 마음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외부에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무슨 극렬 팬덤에게 이끌려가는 것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대표 이재명 대표를 어찌 보면 굉장히 보수 쪽에 가까워요. 본인도 보수라고 실용주의적인 보수주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개혁을 원한다. 이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선이죠. 제도의 개선.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와 같은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도 뭐 정치권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은 여의도 와서 좀 실망한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아니 실력이나 능력에 비해서 줄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유력한 정치인한테만 자기가 좀 잘 보이면 픽업이 되면 좀 더 편한 길, 좀 더 잘날 수 있는 잘된 길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처음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준석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비주류였거든요. 정치권에 어찌 보면 여의도에 있지 않았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대선 후보이다 보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맞서는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강훈식 후보가 조금은 능력 차이에서 조금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팬덤 정치에 대해서는 뭐 저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정당은 그런 분들이 더 지지가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200만 권리당원을 지금 주창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준석 대표도 항상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주제가 거의 다 끝나가지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첫 번째 주제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줄 서지 않는 정치 말씀하셔서 그게 확 들어와요. 그 줄 서지 않는 정치가 새로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청년 정치의 힘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준석의 어떤 공과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뭐 가처분 이런 거 다 제하고 이 당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뭔가 새로운 세대 갈등, 뭐 또 당의 어떤 교체, 뭐 이런 어떤 갈등이 보여요. 그 보인다는 건 청년 정치의 이름으로 어쨌든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거 보이는데 민주당은 비슷한 어떤 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런 그 뭐랄까요 꿈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꺾여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민주당은 원래부터 좀 이렇게 그 옛날에 강준만 교수도 비판을 했었어요. 무사 정신이라고. 무사 정신 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싸가지가 없는 정신. 예. 싸가지 없이 그냥 뭐 마음껏 네. 이야기하는 정신, 네, 네, 무사 네. 정신이라고 네, 네, 그러는데 무사 정신은 이쪽이 생겨났고 이쪽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 정당이 당의 활력이 없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활력이 없어졌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체계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은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질서가 한 번은 어찌 보면 격파가 된 거죠. 지난 당대표 선거만큼 솔직히 뭐 국민의힘 전신 모든 정당을 통틀어서도 당대표 선거가 그렇게 주목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민주당도 그래서 지금 당대표 룰이라든지 그다음 대선 후보 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여기 그냥 국민들이 너무 흥미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내부 지적이 있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거 전에 당대표 선거 전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선거철이 아닐 때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저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부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 우리 당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사태도 아니고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원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제 한참 뒤에 들은 얘기로는 당시에 사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제일 처음에는 같이 하자고 했다가 이것은 조금 판단이 너무 사과만 한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혼자 가서 사과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하고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이준석 당대표가 10년 이상 정치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출마도 했었었고, 어찌 보면 국민 여론조사 50, 당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책임당원의 50%의 지지를 그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다고 생각을 본인은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일반 당원들, 국민들과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합니다. 자, 여쭤보려다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문제를 여쭤보려다가 사실 크게 뭐 이렇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어떤 문제를 언급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호영 다음 카드 난망. 제가 이 제목을 딱 받아든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 어찌됐든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안 맡는다면 누가 맡을 것인가? 또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도 했고, 이 지금 새로운 어떤 가처분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두 변호사를 섭외한 것도 소송과 관련된 그런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듣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그 패널 분들을 모신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보는 건 가처분 소송에 관련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신변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몇 개나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죠?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네. 근데 그 가처분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네. 가처분은 지금 1차 가처분이라고 하는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위원장에 대한 선임 결의가 헌법과 정당법과 당원에 위반되어 무효다라는 이미 결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정 위에서는 향후에 지금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를 또 바꿔서까지도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가처분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심리 기일도 9월 14일에 모든 사건들을 다 몰아서 한 번에 지금 심리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의 신청과 강제 집행 정지를 넣었는데 어제 비대위원장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막 혼재돼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 법원의 결정이 바뀔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당원 당규를 바꿔서 비대위원장을 지금 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 헌법 체계에 맞느냐. 지금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보면요. 사실 이 모든 사태에 주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국민의 여론조사로 봐도 거의 뭐 80% 이상이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나는 원내대표만 하고 직무대행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안 된다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는데 그 직무대행을 안 하면서 비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비대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 무효가 돼서 주호영 위원장이 집에 가시니까 그 무효인 비대위원장에 또 직무대행을 한다 그래요. 그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또 어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비대위원장은 무효고 비대위원은 유효인데 또 어제는 입장을 바꿔서 갑자기 당대표의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과거에 비대위원이 유효하다고 하면서 늘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것이 최고위는 해산됐다라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는 또 필요에 의해서 죽었던 최고위가 또다시 부활해서 직무대행이 아니고 이번에 또 하나 순위 승진을 해서 권한대행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모든 논리들은 아전인수격 법해석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아전인수가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는 어떻게 보면 여론전이고 본인의 목소리가 크면 사실 이길 수도 있는데요. 이게 법정에 가게 되면요. 논리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비대위 무효다. 무효기 때문에 무효인 비대위원도 다 사퇴해야 되고 무효기 때문에 직무대행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 최고위가 부활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직무대행을 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판부의 판단에서는
일관된 쪽과 말을 바꾸는 쪽 이건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재판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변호사가 계속 얘기하는 걸 이쪽 변호사가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아닙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저도 그래서 지금 예, 저는 예. 근데 그 이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물론 절차에 대한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저번 1차 가처분에서도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신문기일 날 우리가 보도를 보면 재판장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물어봤다라는 그 보도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나서 그 보도를 보고 나서 이거 조금 인용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직무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긴 하지만은 원래 이거 약간 본안 판단도 하시거든요. 제가 보던 처분에서 본안 판단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상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은. 근데 분명히 사고라고 했어요.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당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거리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저도 절차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다면 이 부분은 기각이 될 확률이 높지만은 이게 내용을 따지게 되면 상당히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결과가 됐는데 저는 이후에 물론 저도 변호사로서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진행된 절차 자체는 굉장히 위법하다. 그러니까 그 가처분 1차 결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준석은 6개월 뒤에 돌아오면 된다. 이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명제를 반해서 계속 절차적으로 지금 그걸 자기들의 이 절차가 적법하고 이 개정 사항도 적법하고 그러는데 맞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어저께 비대위원을 전부 다 해체를 하는 걸 보고 약간은 좀 쎄하다라는 느낌. 이거 개판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14일 날 가처분의 결과, 14일 날 가처분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판결문 쓰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일 빠르면 2, 3일 그냥 기존에 결정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쓰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한 일주일 안에 본다면 근데 이번은 조금 인용의 가능성보다는 기각될 가능성도 저는 조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민한 흔적은 보여요. 지난번에는 상임정국위와 정국위를 한 번만 개최했잖아요. 그랬고 당원 개정과 비대위원장 선임을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서 다 가름했는데 이번에 그걸 또 분리했더라고요. 당원 개정을 위해서 상임정국위 정국위 한 번 열고 비대위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또 비대위원 선출하기 위해서 정국위 상임정국위를 여는 그렇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나 또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전원 사퇴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야말로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법원에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의가 보이긴 하는데 두 분의 어떤 그 생각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제 제목대로 한번 가보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만약 지금 사퇴를 하고 다시 이제 비대위원장을 안 한다고 했으니 이 당은 그러면 누구를 내세울 것 같습니까? 우선은 사실 제가 법적인 거 한 1분만 좀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지금 이게 단행적 가처분이라고 해서 사실 본안과 똑같은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한 날이 2022년 8월 8일입니다. 그때 이제 상황이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사후에 입법을 한다는 것은 진정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헌법에서 전두환 처벌법 외에는 인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지금 헌법에서 8조 위반으로 이미 무효를 선언했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 맞춤형 입법이라고 해서 또 처분적 법률 성격도 있거든요. 그럼 헌법 11조 위반에다가 헌법 13조에는 참정권과 재산권은 소급해서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헌법 25조에는 공무단임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본권으로. 그러면 이미 그 가처분 결정문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 당 대표로서의 권리 그것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용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권리 침해가 이번에 또 나오는데 헌법적 근거가 두세 개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다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굳이 예측을 해보자면은 지금 정진석 부의장에 대한 이름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분은 부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를 아울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또 비토 의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박주선 전 취임식 준비위원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또 아무래도 보수정당에서 민주당 출신을 또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서 이 위기를 수습한다라는 것을 또 동의를 못할 겁니다. 정통적인 그런 보수 세력에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주호영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주호영 위원장 개인을 위해서는 전 그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만큼 이 잘못된 비대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몸을 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더 비대위원장 굳이 무효인 거를 아무나 더 찾을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필 규정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지 이 위기가 극복된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설주한 변호사한테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네. 그 돌아간다라고 이제 또 이준석 대표 네. 측의 뭐 신익 변호사 이 자리에서도 말했지만 돌아가는 게 가능한가요? 즉 돌아간다는 건 최고위로 돌아가는 건데 좀 네. 전에도 표현했지만 정미경 최고가 마지막으로 8월 8일 날 그렇죠. 그만뒀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는 김용태 최고위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표 성일종 이 두 사람이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거기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마음 먹기에 다르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거기에 다시 다리를 건너기에는 이미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 진짜 못 먹어도 고예요. 어찌 보면 못 먹어도 고라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진짜 길을 막고 눈을 막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처분에 의해서 이제 인용이 되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이제 국민의힘의 내분이 아니라 저는 이 당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인가요? 그것도 헷갈려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지도부가 없는 당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첫 번째 국정감사고 정기국회 상황인데 또 12월 되면 예산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참 난망합니다. 진짜 이게 어쩌다가 여의도가 이렇게 돼버렸나. 정치가 없어졌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 한참 뭐 민주당과 협치를 해서 법안도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예산 결산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뭐 지금 야당 대표를 소환을 하면서 수사 전국으로 가져가질 않나. 또 국민의힘은 누가 지금 당 대표인지를 모르니까 뭐 얘기를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두 당이 조금 빨리 정상화가 돼서 정치를 해야 돼. 싸우더라도 정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싸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또 뭐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 내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이런 부분이 조금 수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 게 헷갈리실 필요 전혀 없는 게요. 네. 법원 결정을 존중하면 됩니다. 법원 결정을 부정하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거고 네. 법원 결정을 존중하면 과거에 무효였던 비대위가 사라지면 네. 최고위가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정지돼 있는 상태가 맞고요. 당대표 직무대행을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서 메꾸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은 앞으로 직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국민의 민심에 반하면서 사법부의 결정까지 뒤집으면서까지도 돌진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 풀으라는 것이지 잘못됐는데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직진만 하겠다? 그건 완전히 레밍 정치죠. 그래서 그런 정치는 국민의힘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서는 또 이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법부라는 것이 정당이라는 시민들의 정치를 위한 결사체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지 마라 네. 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사법부는 지금 당신들의 결정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당신들은 어떻게 지금부터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법부의 권력이 아닌 관계로 예를 들자면 이거 하지 마라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그 판단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길로 나아가려고 스스로 하는 것이 또 정치 결사체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포함해서 민주당도 당원 당규 언제나 바꿨잖아요. 네. 막 정치 뭐 선거 와중에도 막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 물론 그것이 이제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당원 당규와 헌법이나 혹은 또는 법률이 아닌 결사체에서의 서로 간의 약속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법원에서도 그것이 어쨌든 헌법에 위배된다면 사법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다시 이 정당의 정치 활동을 계속 하기 위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또다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사회보험사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추석 민심 여론전 본격화 누가 이길 것인가? 사실 지금 나오는 모든 정치적인 행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하죠. 추석밥상에 올리려고 그러지? 이럴 겁니다. 추석밥상. 그만큼 지금 추석이라는 설, 추석 뭐 이런 명절을 앞두고 정치권들이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게 그 직전까지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 끝내느냐, 네. 어떤 이미지로 끝내느냐 참 혈안이 돼 있을 텐데요. 국민의힘 얘기니까 국민의힘 얘기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신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두 분 다 이제 네. 이 사설 정보지 받아보실 테지만 이 사설 정보지에 신당 얘기가 여러 가지 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발로 신당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아예 열린우리당처럼 윤석열 신윤계가 몽땅 빠져나와서 당을 만들 수 있다.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상당론? 예, 우선은 지금 비대위를 저렇게 좀 비정상적으로 속도를 빨리 내지 않습니까?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추석 민심 앞에 비대위가 완성된 모습을 올리고 싶은 이제 그런 저는 정치적 의도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절차 문제야 나중에 법원 가서 교정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신당에 대해서는 썰입니다만은 저도 듣기로는 이철규 의원의 발언도 있었죠. 윤핵관 중에 한 분이신데 이철규 의원은 이준석이 살아 돌아오면 내가 나간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한 적이 있고 또 지금 김한길 그 통합위원장이죠.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상당히 권위 있는 곳인데 이분이 그 과거에도 새천년 민주당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통합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 정당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정당을 깨고 줍고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 소위 말하는 창당 기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지금도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지금 창당에 전초전을 하고 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윤핵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정당의 이준석 대표가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 돌아온다면은 아마 본인들은 같이 정치하기 싫다. 그러면 집주인은 가만히 있고 이제 싫은 사람이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또 하나는 돈과 세력이 있어야 정당을 만들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제가 알기로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세력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돈과 세력이 있는 쪽이 창당을 한다 그러면 결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저나 이렇게 또 젊은 세대들은 사실 창당을 할 생각도 없고 국민의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만든 세력이란 주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당을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당사를 누가 버리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준석 대표 쪽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가서 당사를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네,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윤석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하 해가지고 윤석열 신당. 왜냐하면 지금의 절차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서의 모든 절차 위반이라든지 정당성 위반 이런 것들 그냥 신당 창당하면 다 해소됩니다. 예, 다 깨끗하게 해소가 되고 나가서 신당을 차려서 본인들끼리 하겠다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처분 그거 결정 위반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일각의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반대쪽에 있으신 분들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로 한 어떤 윤핵관들이 하는 신당 창당도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정부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가지고 나가서 창당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 예를 들어 지지율이 35%나 40% 근처에 가게 된다. 근데 이게 총선이 다가온다. 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일사불란해져 버렸어요. 어찌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당대표와 같은 세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워요. 되게 그런 어찌 보면 언더독이라든지 이런 흥행을 참 가져올 만한 그리고 전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할 만한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그러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지금 여의도발 예를 들어서 신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오히려 그 새로운 윤핵관을 위시한 세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일각에는 또 안철수 대표랑 안철수 의원이랑 김한길 전 통합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한번 정당을 같이 하셨었죠. 두 분이. 하다가 깨져가지고 공동대표를 하신 적이 있죠. 뭐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도 별로 서로 비호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도 하더라고요. 저도 네. 어제 들었습니다. 신당 창당 또는 분당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분당이나 혹은 대선 경선 때 이 경선 불복, 경선 불복으로 떨어져 나와서 당을 창당하고 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경우. 그런데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 때문에 분당을 한다. 이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가능할지 또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사실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이 한나라당 계열의 이 정당은 사실상 자산이 많거든요. 네. 이게 건물 자산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 돈이 많습니다. 일단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걸 뿌리치고 나가서 만든다. 이게 양쪽 다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명분 싸움인데, 자 이걸 좀 여쭤볼게요. 결국 아까 내부 총질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께 이제 청년 정치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전망을 좀 추석 민심의 앞에 두고 이제 전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두 분 다 청년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당에서 인정할 청년이 아닙니다. 작년이세요? 예, 그러면? 이미 넘어갔습니다. 아니, 만으로도. 아직 40대시잖아요. 40대인데 민주당은 만 45세까지입니다. 제가 만 45세는 저는 넘어서 30대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젊으셔서. 아, 그래도 너무한다. 그러니까요. 45세까지만 청년이다. 네, 45세까지입니다. 거기는 제가 보기에 386 빼놓고는 전부 청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청년의 나이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과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정치인이 과연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여성 정치인, 청년 정치인. 저는 그게 그분들한테 그 정치인들에게 오히려 하나의 그 올가미는 저는 그러니까 올가미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정치인이에요. 나이가 좀 젊은 정치인, 그다음에 성별이 여성인 정치인.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정치력과 어떤 정책, 자기가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보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이제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여권에 있어서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그렇게 돼버렸어. 본인이 스스로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란 것은 누가 꽂아주거나 누구를 자리를 앉히거나 이걸 바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실력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어찌 되었건 간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도 그 당대표 과정에서도 뭐 그전부터도 라디오나 이런 데서 많이 방송에서 봤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뜻이 없었어요. 제일 처음 김웅 의원 밀어주러 간다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자기의 실력으로 그 자리까지 저는 갔다고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청년 정치인이 여성 정치인이 그래서 각 당에서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총선 때 여성 전략지구, 청년 전략지구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당에서 적을 만드는 건 내부의 적을 만드는 건 공천 과정이라 생각해요.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 다 그 상대방 후보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경선을 하면 됩니다. 경선을 공정하게 시켜서 경선에서 탈락하면 법적으로 출마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경선에서 본인이 탈락을 하면 아주 뭐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근데 이걸 아예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해요. 저는 그래서 과거에 이번 지방선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끼리 있을 때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말고 최대한 공평하게 경선을 하되 예를 들어서 청년, 여성, 사회적으로 보거나 재난적으로 보거나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럴 때는 제도적인 점수를 보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개런티를 해주는 게 맞지 이걸 무슨 전략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몇십 년 동안 당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자기가 없는 그 어떤 꿈을 꾸은 사람에게 꿈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꼭 선거를 통해서 왜 내부의 적을 만들려고 하지 일부러? 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은 청년이 아닌 설주한 변호사는 청년한테 그렇죠. 쿼터를 줄 수 없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쿼터는 그분들한테 오히려 한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 가잖아요. 어린이 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너 어린이 풀에서 나오지 마 이거예요. 근데 저랑 생각이 되게 비슷하신데 네, 네. 저는 청년기본법에 만 34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37이에요. 아, 청년 청년은 아니세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났고요. 저는 민주당의 청년 정치를 저는 상당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청년 정치라는 것이 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에 의한 정치죠. 젊은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정치를 저는 정확하게 하고 싶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능력주의라고도 하고요. 저도 토론 배틀 출신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잡은 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14만 코를 통해 가지고 그 국민들이 뽑아 가지고 제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정당성을 찾아서 정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눈치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줄서기 문화, 청년 정치를 그동안은 풀에 가둬놓고 제한된 이슈만 다뤄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고요. 제가 교육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고 정당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정치라고 해서 청년 정책, 청년 주택, 청년 일자리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는 기성 정치가 청년들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박지원 위원장을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세운 거 아닙니까? 세워가지고 솔직히 수렴첨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반발을 하니까 그냥 한 번에 제압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보여줬던 과거의 청년 정치라는 허상, 그것이 보여준 전 비극의 말로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나이가 청년이고 청년에 의한 정치를 했지만 대중과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또 저 같은 토론 배틀을 통해 가지고 14만 코를 통해서 대변인을 뽑고 그런 거에서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받아 가지고 자기 목소리로 소신 있는 정치를 한다. 전 이것이 바람직한 청년에 의한 정치라고 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떴습니다마는 저 자리를 하나 요구해 본 적도 없고요. 자리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고 오로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성공하기만을 바라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로 제가 한 질문을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답변을 네. 듣는 걸로 한번 해보죠. 추석 민심 밥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대표 이야기, 국민의힘 이야기 충분히 했으니까 이런 거 다 제하고 진짜 객관적으로 자, 추석입니다. 그래서 한 3대가 다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인으로서, 예비 정치인으로서. 네. 자, 신병 대표. 저는 일단 밥상에 모이면요. 아마 3대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풀렸기 때문에 아마 이거부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준석은 시끄럽냐? 아마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아마 젊은 세대들 내지는 조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 가처분이 어떻고 어떻게 결론이 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밥상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슈가 저는 뒤덮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가 본의 아니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윤핵관이 전략을 너무 잘못 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좀 이거를 군사작전 하더라도 추석 지나고 하시지 굳이 추석 앞에 이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슈가 추석 밥상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 물가 저 항상 그 윤석열 정부가 가장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일단 물가 관리를 해야 된다. 물론 물가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시장 가보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 하나에 5,000원씩이에요, 진짜.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파 한 단에 얼마씩 하고. 근데 이거 정말 추석 준비하면서 물가가 너무 올랐던 거예요. 아마 뭐 지금까지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그럴 겁니다. 다행히 지금 태풍이 그나마 큰 피해가 없이 예상보다는 좀 덜 피해가 간 상태에서 지금 지나가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지만은 저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실책 그리고 정말 100일 동안 100일 4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한 게 없어요. 정말 물가 관리라도 해라. 정말 여러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지금 뭐 당과도 절연돼 있고 뭐 본인은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 친정 체제로 지금 수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게 불편한 소음을 많이 내고 있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소음이 많이 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지지 않을까 추석 밥상에서. 그리고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뭘 해보려는데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뭐 검찰청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아쉽고 정치권이 왜 이러냐 이런 얘기가 참 안 들리도록 해야 되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이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지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년으로 저는 느껴지지만 두 분 스스로 청년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두 변호사와 함께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특히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로 표출되는 청년 정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저는 근데 청년 정치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이야기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본의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뛰어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들지 않으면, 정치에 뛰어들지 않은 그런 대상들은 돌아가는 몫이 없다. 즉 정치를 외면하는 20, 30대들에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그 기성 정치인들이 내놓는 모든 정책들은 훨씬 더 불리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2015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여 국회로 뛰어들어라 라는 제목의 책도 나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의한 정치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의한 정치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도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욕했다고만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 라는 그런 가치와 비전과 또는 이념 또는 강령을 갖고 싸우는 그런 정당을 기대하는 것이 또 국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